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라인 이사 고려의대 정현걸입니다.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대한간학회 임원 및 자문위원회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대한간학회에서는 간경변증 복수 연관 합병증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이렇게 공청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개정 취지, 간경변증의 복수, 난치성 복수, 저나트륨 혈증까지 설명을 드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급성 신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Q&A를 가지고 끝으로 간경변증 복수의 합병증과 약물 사용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위원장으로 참여하신 연세의대 김문영 위원장님의 개정 취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간경변증 가이드라인 복수 및 관련 합병증 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연세 원주의대 김문영입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한간학회 간경변증 진료 가이드라인은 2005년에 첫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로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2017년에 복수 및 관련 합병증과 이후 19년에 정맥류 간성뇌증 관련 합병증으로 나뉘면서 분리하여 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복수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입니다. 복수의 발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후 악화의 주요 지표로 알려져 있고 복수 발생 후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1년, 2년 생존율이 60%, 45%로 크게 감소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한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경변증, 합병증 연도별 추이를 보시면 왼쪽은 국내 데이터인데요. 국내 데이터에서는 복수의 증감이 연도별로 보시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여러 우리 간 전문가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또 오른쪽에 있는 해외 유럽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복수와 관련된 것이 정맥류나 기타 합병증보다 최근에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된 감염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와 관련된 합병증의 관리는 간경변증 환자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 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생제 내성 양상이 변화하고 영양관리의 새 근거와 방안 제시가 있었고 또한 초음파 유도 시술의 안정성 개선 필요성 등의 진료 환경의 변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부민의 치료적 적용의 확대, 팁스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보고가 증가하고 급성 신손상의 진단 기준의 변화의 필요성 등이 제기가 되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최신 근거를 반영한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핵심 질문 사항을 중심으로 저희 위원회 자체의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근거의 재평가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이드라인에 적용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세부 주제에서 아직까지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과 향후 연구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각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해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도 방향성을 제시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알부민의 역할 및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무작위 대조 연구 및 메타 분석들을 통해서 알부민이
단순한 교질 삼투압의 개선을 넘어서 복수 및 이와 관련된 여러 합병증이 발생 감소와 예후 호전에 기여함이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알부민의 역할과 치료적 유용성에 대한 최신 근거를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정리하고 복수 조절, 감염, 신부전 등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의 사용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팁스의 최신 근거 반영 및 권고를 강화하였습니다. 팁스는 과거에 주로 난치성 복수나 정맥류 출혈에서 구제 치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조기에 시행한 팁스가 생존율 향상에 기여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팁스의 적응증, 금기, 예후 예측 인재를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을 통해 밝히고 재평가해서 이를 권고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화된 해외 진단 기준을 반영해서 특히 강경변증 연관 급성 신손상 진단 및 관리 지침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ADQI IC에서 전문가들의 합의에 따른 새로운 급성 신손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권고안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의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절충하여 자체적 진단 기준과 치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임상적 판단과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한 변화의 여지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기 진단 후 신대체 요법의 필요성 평가, 혈력학적 최적화 전략, 알부민 병용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복수천자에서 초음파 유도천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의성에 근거를 제시하고 권고하였고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에서 예방적 항생제 요법 권고에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강경변증에 동반되는 급선신손상에서 소변 엔갈의 임상적 유의성의 근거를 확인하고 권고하였습니다. 저희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6개의 체계적 문헌 고찰 팀을 운영하고 2주 간격으로 각 팀별로 모임을 가져서 현재 가이드라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에 자문위원회를 하였고 금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위원회 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19분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저희 자문위원회는 간 학회 및 외부 전문가 10분으로 구성하여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세부 주제는 각 파트에서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간경병증 복수에 대해서 순천향의대 유정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경변증 복수 진단의 발표를 맡은 개정위원 유정주입니다. 강경병증 복수의 진단의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이 3개를 저희가 잡았고, 첫 번째 복수의 존재를 진단하기 위해 어떤 검사법이 가장 민감한지, 두 번째는 복수 검사에서 SAAG 그리고 단백 수치를 이용한 진단적 접근의 정확도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강경병증 복수와 다른 원인의 복수를 어떻게 감별할 건지에 대해서 본문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발표드리는 내용은 이제 지난번 가이드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가이드라인과 비교해서 조기 복수 천자 관련된 내용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입원한 강경병증 복수 환자에서 조기 진단적 복수 천자, 조기 진단 복수 천자의 정의는 입원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 시행했을 경우 지연된 군에 비해서 병원 내 사망률, 입원 기간, 급성 신손상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지금 조기 복수 천자 관련해서는 연구가 오리지널 아티클뿐만 아니라 메타 분석 결과까지 모두 나온 상황이라서 이 메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파트에서 SR 검사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복수 천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냥 종류만 기술되어 있었는데 자체 메타 분석을 통해서 복수 누출, 출혈, 잔천공 등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별첨에 보시면 메타 분석 1에 이
파라센테시스 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종류 그리고 그 종류에 따른 비율에 대해서 각각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 이후에 새로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도학이라든지 그런 약물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도학 같은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파라센테시스가 안전한지에 관한 추가 기술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시술 관련 출혈 위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저희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영상의학 가이드라인에서도 저위험 시술로 분류하고 있음을 밝혔고 다만 이 케이스 리포트 수준에서 간기능 저하랑 신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특히 에픽사반 복용 시에 이후 중대할 출혈이 있었던 케이스가 있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밝히고 이제 혈전색전증이나 아니면은 그런 블리딩에 관한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추가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천자 합병증의 그 SR의 일부로서 저희가 초음파를 사용을 할 경우에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고 블라인드로 복수천자 하는 것과 비교해 어떻게 더 이득을 보는지에 관한 메타 분석 결과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메타 분석 결과 초음파 유도 복수천자가 특히 블리딩과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됨이 밝혀져서 그 부분에 대한 문단을 추가를 하였고 앞서서 이제 도학과 같은 약물에서 블리딩이 생길 수 있으나 초음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출혈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문맥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메타의 저희 결과가 SAAG가 있는데요. SAAG가 1.1 이상일 때 문맥암 항진증 가능성을 시사한다가 이제 이전 버전에 있었고요. 요 1.1일 때 스페시비티, 센시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시행을 하였고 각각 결과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웃컴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본문에 기술한 거는 이제 포탈 하이퍼텐전을 진단하는 예측 능력에 대해서 SAG의 진단 정확도에 관해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권고 사항을 봤을 때 왼쪽이 이전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이고 오른쪽이 이번에 업데이트된 권고 사항입니다. 이 중에 이제 다른 부분은 거의 그대로 기술을 하였고요. 조기 복수 천자 관련돼서는 3번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복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진단적 복수 천자를 시행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서는 간경변증 복수의 치료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대구 카톨릭의대 송정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간경변증 복수의 치료를 맡은 개정위원입니다. 일단 세부 주제는 간경변증 복수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간경변증 복수 환자에서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는가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였고 복수의 치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와 이뇨제 치료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 가이드라인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외에 알부민이라던가 다른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하였고 간경변증 복수 환자에서 식이요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은 부분들을 추가를 하여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침 전 간식에 대한 부분은 여러 RCT에서 간경변증 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의 컨트롤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과들이 많았는데 그와 관련된 RCT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혈중의 알부민의 그런 그 수치의 향상이라던가 아사이티스라던가 헤파틱 엔세팔로패시의 조절에 있어서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지세 아미노산 제제에 대한 내용이고 이 또한 여러 RCT에서 이런 그 간 관련 합병증을 조절한다던가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가지 그 메타 분석이 이런 RCT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였고 리버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눈여겨 보실 부분은 6개월 이상 장기 복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조금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에 있어서도 BCA 제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확인이 되어서 이번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취침 전 간식과 분지세 아미노산 제제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수 등 관련 합병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공고사항 B1으로 그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그 영양 상태가 불량한 강경변증 환자에서 장기간의 경구 또는 장관 영양 치료는 그런 영양 상태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되어서 2017년도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알려져 있는 연구가 많지 않아서 그 정도로 이제 그쳤다면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RCT가 3가지 정도 발표가 되어서 이런 영양 상태 개선과 합병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 내용 중에 추가하였습니다. 보시면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영양 상태가 불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밤 동안 그 장관 영양 치료를 줬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근육 양의 증가라던가 체중 증가 등의 영양 상태 개선을 보여주었고 이 외에 이제 집에서 인텐시브 뉴트리션 테라피를 한 경우에는 하지 않은 컨트롤 암에 비해서 간 기능이라던가 그다음에 복수의 호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들이 보고가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 내용 중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알부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간 알부민 투여가 강경변성 복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그 효과를 보여주었던 RCT입니다. 18개월까지 매주 40g 알부민을 투여하였을 때 이런 치료적 복수 천자의 필요성, 결국에는 복수의 컨트롤이라던가 관련 합병증과 생존율의 유의한 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본 개정위원회에서 알부민 치료, 그 복수가 있는 강경변증 환자에서 알부민 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알부민 투여가 전체 사망률의 유의한 감소나 복수 조절에 유의한 호전은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급성 신손상의 감소에는 효과적임을 보여주어서 이 부분을 본문 내용 중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량 복수 천자입니다. 대량 복수 천자를 시행한 강경변증 환자에서 알부민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또한 본 가이드라인 개정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였고 모탈리티라던가 PICD, AKI, 하이포나트레미아로 나누어서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하위 분석을 했는데 복수 1리터당 알부민 투여량이 6g 미만과 이상에서 그리고 배액한 복수량이 9리터 미만과 이상에서 추가 분석을 해서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대량 복수 천자에서 알부민 투여는 모탈리티 감소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1리터당 투여한 알부민 양이라던가 배액한 복수량에 따른 차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PICD 발생은 충분히 그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입증하였고 AKI 발생 감소는 1리터당 6g 이상의 알부민을 투여한 군에서만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어서 이 부분도 함께 추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하이포나트레미아에 대한 부분은 알부민 투여 자체가 이런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는데 추가 분석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1리터당 6g 이상의 알부민 투여를 한 경우와 9리터 미만의 복수 배액을 한 경우에 이런 유의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긴장성 복수 환자에서 1차 치료는 대량 복수 천자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1리터당 6에서 8g의 알부민 투여를 권장한다라고 가이드라인 공고사항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2017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크게 이런 영양과 관련된 내용과 긴장성 복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변경하였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전 가이드라인 공고사항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난치성 복수에 대해서 울산의대 정성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난치성 복수 파트를 맡은 울산의대 정성원입니다. 저는 이 경희대의 김기혜 교수님과 함께 난치성 복수에 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제로서는 난치성 복수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했고 진단과 치료의 최신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뇨제 그러니까 난치성 복수라는 것은 이뇨제 저항성 복수와 이뇨제 불응성 복수 모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뇨제 불응성 복수에서는 이뇨제에 인한 합병증으로 충분한 용량 이뇨제를 투여하지 못해 복수 조절이 되지 않고 조기 재발이 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뇨제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간성뇌증, 그다음에 저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손상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ADQI 가이드라인도 개정이 되었고 2017년도에 나왔던 논문에서 이제 올리유리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AKI가 있고 올리유리아 있는 거의 이제 그 리스크 오브 데스가 사실 올리유리아 있으면 더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이제 소변 배출량이 6시간 동안 0.5ml per kg per hour로 감소된 경우를 난치성 복수 이뇨제 관련 합병증으로 추가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뇨제 불응성 복수도 이런 소변량 감소된 것도 추가해서 고려하기로 저희 그 내부적으로 회의 끝에 결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뇨제 난치성 복수의 치료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금 살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통해서 팁스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제 총 7개의 RCT와 4개의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의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좀 높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대부분의 결과들은 RCT의 결과들만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치성 복수의 RCT에서 이제 총 한 212명의 환자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라지 볼륨 파라센테시스에서는 추가적인 복수 천자가 필요 없는 환자의 비율이 16%, 팁스는 56%로서 팁스군이 이제 유의하게 이제 라지 볼륨 파라센테시스와 알부민 리플레이스먼트 한 군에 비해서 이제 복수 조절이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RCT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을 때 이제 라지 볼륨 파라센테시스 대비 이제 그 팁스의 경우에 생존율이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합병증에 대해서도 팁스 때는 고려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간신증후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그리고 간성뇌증이 있겠습니다. 간신증후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RCT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진 않았었고 그렇지만 간신증후군에 대해서 고려했었던 군에서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경우에는 팁스군에서 유의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팁스군과 복수천자군 사이에서 뭐 간신증후군이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위험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저희는 결론 내렸습니다. 간성뇌증의 경우에는 모든 연구에서 하지 않았고 5개의 RCT, 그다음 2개의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결과에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결과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RCT 모두에서 간성뇌증의 그 위험도가 팁스군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군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었고 여기 데이터는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이것을 커버드 스텐트와 언커버드 스텐트 모두 구분을 하였을 때 언커버드 스텐트 대비 언커버드 스텐트에서도 간성뇌증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커버드 스텐트에서는 RCT에서는 하나의 연구이기 때문에 마지널하게 확인이 되었지만은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모두 풀드 애널리시스를 하였을 때는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간성뇌증 발생 위험은 팁스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상승이 확인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난치성 복수 환자는 간이식을 권장한다. 그 다음에 난치성 복수 환자는 저염식을 유지하면서 대량 복수 천자로 복수를 조절한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난치성 복수 환자에서는 저염식 유지와 함께 대량 복수 천자 및 알부민 투여를 같이 하고 복수 조절 시도하고 간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로 해서 1번, 2번, 3번을 모두 합쳐서 권고사항 A1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난치성 복수 환자 복수 조절 위해서 경정맥 간내문맥 전신 단락술 팁스를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A2로 했었고 A1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였었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간성뇌증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환자들에게 팁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A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난치성 복수 환자에서 베타 차단제 사용은 신중해야 하며 만약 투여하는 경우 혈압 및 신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를 하였을 때 그리고 추가적인 에비던스가 사실은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게 컨플릭트한 부분들도 있고 자칫 오해를 넣을 요지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냥 본문에다 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권고 사항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서 연세 원주의대 한슬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나트륨 혈증 파트를 맡은 원주의대 한슬기라고 합니다. 저의 세부 주제는 강경변증 복수에 동반된 저나트륨 혈증의 진단 및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의와 유병률입니다. 강경변증 환자에게서 저나트륨 혈증의 기준은 보통 많이 130mg/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강경변증 환자에게서는 다일루셔널, 하이페르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가 흔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35mg/로 정의를 잡았을 때 약 30에서 55%의 유병률을 갖고 있고 그것보다 낮아지는 130mg/보다 낮은 경우는 15에서 30%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강경변증의 합병증인 SBP, 헤파토레나 신드롬, 엔세팔로패시의 발생 비율이 유의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사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전에 서술되었던 기전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많이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는데요. 주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많이 업데이트를 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강경변증 환자에게서 저나트륨 혈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 수분 제한과 염분 제한을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의 이제 소금, 염분의 섭취를 제한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5g 그리고 이제 나트륨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2000mg을 제한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트륨 혈증이 악화될 경우에는 1에서 1.5L의 수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았을 때는 사실은 단독으로 잘 연구된 RCT나 메타 분석이 있지는 않았었고 다른 약제들을 사용할 때 배경으로 참조를 해서 서술을 하였는데요. 한 연구에서 기저에 저나트륨 혈증이 있던 환자를 대상으로 2주일 정도 수분 제한을 시행을 하였을 때 약 30%에서만 저나트륨 혈증이 개선되었다고 밝혀서 단독으로는 효과가 낮고 추가 치료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저나트륨 혈증 환자가 입원했을 경우에는 수액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여 기술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저나트륨 혈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멀티센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가 시행되었는데 저나트륨 혈증 환자에게서 수액 치료를 할 경우에 급격한 소듐 나트륨 교정으로 있을 수 있는 센트럴 폰타인 마이엘로나이시스라고 하는 치명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 빈도와 그것에 관여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들을 분석을 해왔을 때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분들, 그리고 시로시스 있거나 말뉴트리션, 그리고 전해질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뚜렷한 위험 인자로 서술이 되어서 우리 강경변증 환자에게서도 교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본문에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치료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주제 중인 하나인 알부민이 되겠습니다. 알부민에 대한 RCT 연구로 잘 알려진 앤서 스터디에서 복수가 동반된 강경변증 환자에게서 주기적으로 알부민을 투여할 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나트륨 발생의 예방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마쳇 스터디에서는 그렇진 않았지만 이 주기적인 알부민 투여가 복수가 동반된 강경변증 환자에게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RCT 스터디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근거가 되는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강경변증 환자들이 입원을 하였을 때 총 1126명의 저나트륨 혈증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주기적으로 알부민 투여를 받은 환자 그룹을 조사를 하였었고 그다음에 저나트륨 혈증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인자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알부민 투여가 저나트륨 혈증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인자임을 확인을 하였었고,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전하트륨 혈증의 개선이 단기간 30일 서바이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하여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시던스에 상관없이 알부민 투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전하트륨 혈증의 개선과 그다음에 단기 생존율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하트륨 혈증 치료에 대해서는 톨밥탄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전 가이드라인에서는 밥탄 계열의 약물이 많이 소개가 되었었는데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톨밥탄만 남아 있어서 많은 내용을 생략을 하고 톨밥탄에 대한 근거만 서술을 하였습니다. 톨밥탄 약체는 바소프레신 수용체로 이제 하이포나트리미아 개선과 그리고 소변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RCT들이 이런 톨밥탄 약물을 사용했을 때 소변량이 증가하고 전하트륨 혈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이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은 메타 분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FDA에서 아직 톨밥탄 계열의 약물이 강경변증 환자에게서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시행된 많은 연구들이 일부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면서 실제로 사용된 약들은 저용량의 약들만 소량 사용해서 보고를 하여서 본문에는 서술을 하였지만 권고사항에 넣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권고사항을 정리를 하여 보면은 혈청 나트륨 농도가 120에서 125 미만으로 감소된 희석성 전하트륨 혈증의 경우 하루에 1에서 1.5리터로 수분 섭취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고 따로 분리해서 서술을 하였고요. 두 번째,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에게서 혈청 나트륨 농도가 13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A1으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권고사항은 알부민 투여는 간경변증 환자에게서 전하트륨 혈증의 교정을 돕기 위해 고려할 수 있다고 B1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따로 줌에서라도 톡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문을 들어오는 동안에 먼저 저희가 우리 개정위원장님께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개정위원장님 이번에 개정 취지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하게 이번 개정에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개정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저희 가이드라인이 어떤 다른 가이드라인의 어댑테이션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어떤 권고를 근거를 갖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6개 SR 팀을 유지하면서 그 팀에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을 해주셨고 그 내용을 반영을 했다는 점이고요. 개별적인 세부 주제로는 역시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알부민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근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 말씀드린 팁스라든지 항생제 사용 등에 대한 것들을 주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분석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난치성 복수에서 압도미날 PCD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이득과 위험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지 여쭤봅니다라는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대 정성훈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임상의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할 때 제일 고민했었던 거는 팁스뿐만 아니라 다른 시술들에 대해서도 조금 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문헌 고찰을 진행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외국에서 했던 연구들은 터널형 카테터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았었고, 그마저도 사실은 너무 터미널 환자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쪽의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모든 위원들도 사실은 이렇게 터널형 카테터들을 실제로 안 쓰는 건 아니고 충분히
꽤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 수준을 높여야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맷 니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보충을 이번 공청회 이후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에는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PCD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는 언급을 네. 그냥 터널드 카테터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었고 그냥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업도미널 PCD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업도미널 PCD를 현장에서는 사실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도 본문에 좀 기술하는 것을 적극 고려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염 위험도 높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연구나 에비던스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저희가 잘못 기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이 당연한 시술인 것처럼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본문에서도 내용을 제외하였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라도 또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나 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중앙의대 이하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진단과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주제는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가 세부 주제였습니다. 먼저 정의 및 진단 기준에 대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2017년 가이드라인에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던 것을 치료 파트나 본문으로 좀 이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은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인데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복수천자를 시행하고 PMN 수가 세제곱밀리미터당 250 이상이면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한다. A1으로 권고하였고 의심하에 복수천자 시 적절한 항생제 선택을 위해서 투여 전에 복수 배양 검사를 시행한다를 B1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치료 기간에 대한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스터디들을 보면 이질 가이드라인에서는 5에서 7일 정도의 치료 기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포함한 복강 내 감염 권고안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7일 이하의 항생제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RCT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도 5일과 10일의 치료 기간을 비교하였을 때 치료 관련 성적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제 내성균 부분인데요. 다제 내성균에 대해서는 국내 주요 연구들에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원인 균주 내성률을 표로 정리하여서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국내 3세대 세팔로스포린의 내성 현황입니다. 보시면 3세대 세팔로스포린에 대해서는 상당 비율의 내성률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서 국내의 3세대 세파에 대한 내성 비율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어콰이드에서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에 대한 감수성은 91%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노조코미알의 경우에도 3세대 세팔로스포린들에 비하면 타조박탐의 감수성이 꽤 높은 편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항생제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제내성균에 대한 글로벌 스터디입니다. 46개의 센터를 포함한 스터디에서 아시아 지역의 MDR과 XDR 박테리아의 프레발런스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MDR과 XDR 박테리아의 주요한 리스크 팩터들을 분석해 보면 아시아 지역, 그리고 3개월 내의 항생제 투여력,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이나 병원 내 감염 관련된 SBP일 경우에 XDR이나 MDR의 리스크 팩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치료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지역사회 감염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은 경험적 항생제로 3세대 세팔로스포린, 셉트리악손 또는 세프탁심을 5일에서 7일간 정맥 투여한다를 A1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제내성균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라고 경고를 하였는데 사실 다제내성균 비율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아시아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또 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제내성균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조금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라 하더라도 경험적 항생제로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등 항균 범위가 더 넓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를 비원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변증 연관 감염 원인균의 항생제 감수성을 의료 연관 감염과 병원 내 감염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의료기관 연관 감염의 경우에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이나 핍타조에서 48% 정도의 감수성을 보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 감염에서는 핍타조 경우에 31%, 카바페넴은 48% 정도의 감수성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에 입각하여서 노조코미알 SBP에서는 메로페넴과 답토마이신 병합요법 그리고 셉타지딘 단독요법을 비교한 RCT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90일 서바이벌에 대한 리스크 팩터로는 약제의 종류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치료의 리스판스의 여부가 환자들의 서바이벌에 유의한 인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입각해서 국내 복강내 감염 공고안에서도 이러한 것이 병원 감염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주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국내의 보험급여 기준 그리고 항생제 스튜어드십 측면에서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2026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병원 감염, 의료 관련 감염, 중증 감염, 장기간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최근의 베타락탐 항생제 사용, 최근 입원 병력, 면역 저하자 등 다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에서는 초기 치료로 피페라실린과 타조박탐 등 항균 범위가 더 넓은 항생제를 고려한다를 비원으로 권고하였으며 카바페넴을 넣을지도 저희가 상의를 해보았지만 감염내과와 확인한 결과 카바페넴은 본문에만 기술하고 권고사항에서는 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는 SR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본 SR은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에서 알부민의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올코즈 모탈리티에 대해서는 3개의 스터디에서 알부민 치료 시에 프레벌런스 레이시오가 플라시보 대비 0.49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AKI에서는 오즈 레이시오가 0.21로 알부민이 플라시보 대비 유의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올코즈 모탈리티의 경우에는 사용된 변수들의 다소 제한점이 있고 AKI만큼 에비던스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본 공고사항에서는 급성 신손상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항생제와 함께 알부민 정맥 투여를 공고한다를 A1으로 언급하였고 모탈리티 관련 부분은 본문에만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없던 부분인데 경험적 항생제 치료 시작 후에 48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복적인 복수천자를 통해서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좋고 PMN 수가 25%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또는 임상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치료 반응이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치료 반응에 대한 평가가 예후의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이런 경우에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고 또 2차성 세균성 복막염이 아닌지를 확인한다를 B1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예방에 대해서 서울의대 허문행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의대 허문행입니다. SBP 예방 파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SBP 예방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먼저 GI 블리딩 환자에서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 블리딩이 동반된 시로시스 환자에서 노르플록사신을 투여하는 것이 플라시보분에 비해서 SBP를 포함한 인펙션 리스크를 크게 낮춘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노르플록사신이 그동안 표준 치료로 사용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발표된 해당 RCT에서는 노르플록사신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IV 셉트락손을 투약하는 것이 SBP를 포함한 박테리얼 인펙션 리스크를 유의하게 낮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후로는 GI 헤모리지가 동반된 시로시스 환자에서 감염의 예방으로 IV 셉트락손이 표준 치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GI 블리딩 환자에서 셉트락손 투약 기간을 줄여볼 수 있다는 RCT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올해 발표된 소규모 RCT로서 차일드 A로 간 기능이 보존된 간 경변증 환자에서 GI 블리딩이 발생하였을 때
프로필락시스를 하지 않은 군이 셉트락손 2g을 3일 동안 투약한 군에 비해서 예후가 뒤처지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발표된 자마 인터널 메디슨에 발표된 이 메타 분석에서는 14개의 RCT가 포함되었고 GI 블리딩 환자에서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를 투약하는 것이 감염 예방 측면에서는 아직 그 효과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모탈리티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연구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경향이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본문에서 기술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SBP의 1차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차일드 퓨 스코어가 높거나 빌리루빈이 높거나 혹은 신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고 복수의 프로틴 레벨이 낮은 SBP 발생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누르플록사신을 1년간 투약한 군이 플라시보를 투약한 군에 비해서 SBP 발생이 낮고 헤파토리날 신드롬의 발생을 늦추고 서바이벌을 증대시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2007년에 발표된 이후 SBP 발생의 고위험군 환자에서 노르플록사신이 SBP 발생을 막는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은 바가 있습니다. 이 RCT 이후 리팍시민, 그다음에 시프로플록사신, 박트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항생제의 SBP 예방 효과에 관련된 RCT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연구는 유럽 간악회주에 발표된 연구로서 SBP 발생의 고위험군에서 리팍시민을 투약한 군이 플라시보를 투약한 군에 비해서 어떠한 예방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데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12개월 서바이벌이었는데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환자들만을 선별하여 포스트혹 어널리시스를 시행하였을 때는 리팍시민을 투약한 군이 플라시보를 투약한 군에 비해서 리버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의 발생 위험도가 더 낮았습니다. SBP가 이미 한번 발생했던 환자에서의 2차 예방에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노르플록사신이 효과를 인정받은 이후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제의 2차 예방 효과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소규모 RCT에 따르면 노르플록사신과 리팍시민을 SBP 2차 예방의 효과를 비교하였고 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 측면에서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세컨더리 프로필락시스 측면에서는 리팍시민이 노르플록사신에 비해서 더 우수하였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SBP의 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RCT들이 계속 진행되었던 바가 있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위원회에서는 SBP의 예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27개의 RCT들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하였고 SBP의 발생과 모탈리티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고 프레블런스 레이쇼를 보았을 때 SBP 발생 또는 모탈리티를 플라시보 대비해서 모두 유의하게 낮추는 것은 노르플록사신과 리팍시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번은 GI 블리딩을 동반한 간 경변증 환자에서는 SBP를 포함한 감염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셉트리악손 1g/day 정주가 권장된다를 A1으로 제시하였고 노르플록사신 관련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순의 담백 함량이 1.5g/dL 이하면서 심한 간부전, 심부전 혹은 저나트륨 혈증을 동반한 환자 또는 SBP에서 회복한 환자는 예방을 위해서 리팍시민 또는 노르플록사신 투여를 고려한다. A2로 제시해서 왼쪽과 이전과 다르게 이제 1차 예방과 2차 예방을 합쳐서 하나의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였고 네트워크 메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해서 리팍시민의 권고 레벨을 더 향상시켰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급성 신손상의 진단에 대해서 가천의대 신승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급성 신손상 및 간신증후군 진단 부분을 맡은 가천의대 신승각입니다. 저희 파트의 세부 주제의 핵심 질문은 간경변증 환자에서 급성 신손상 및 간신증후군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우선 간신증후군이 동반된 간경변증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신손상이 동반된 간경변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간신증후군이 동반되는 환자의 90일 사망률은 57%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가이드라인에서
간신증후군의 평균 생존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기술하였던 것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간신증후군의 평균 생존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변경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강경변증 환자에서의 급성 신손상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후양적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구 결과에서 강경변증 환자는 총 2,9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급성 신손상 환자는 2,534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코호트에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각각 두 가지 논문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당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소변량 기준을 급성 신손상 정의에 추가하였을 때 혈청 크레아티닌 기준만 사용했을 때보다 급성 신손상 발생률이 1.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변량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은 급성 신손상의 조기 발견 및 환자의 30일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체액 과부하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ADQI, ICA, AKI 진단 기준에서는 2015년도에서 제외되었던 소변량 기준을 다시 추가하여 소변량이 6시간 동안 0.5ml/kg/h 이하인 경우를 AKI 진단 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도 강경변증 환자에서의 급성 신손상 진단 기준으로서 실험 크레아틴이 48시간 이내에 0.3mg/dL 이상 증가하거나 일주일 이내에 기저치에 비해 1.5배 증가 또는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또는 6시간 이상 요량이 0.5ml/kg/h 이하로 정의하였습니다. 급성 신손상의 단계에 대해서는 이전 가이드라인과 큰 변화는 없으며 1단계는 실험 크레아틴이 기저치로부터 0.3mg/dL 이상 상승 또는 일주일 이내에 1.5에서 2배 상승, 2단계는 실험 크레아틴이 일주일 이내에 기저치의 2배 초과 3배 이하 상승, 3단계는 실험 크레아틴이 일주일 이내에 기저치의 3배 초과 상승 또는 실험 크레아틴 4.0mg/dL로 상승 또는 신대치요법 개시로 기술하였습니다. 강경변증 환자에서의 간신증후군 정의와 관련돼서 혈장 증량제의 종류와 관련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폐혈성 쇼크가 동반된 강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20% 알부민과 플라스마 라이트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당시 연구 결과에서 28일 사망률은 두 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알부민 투여군에서 총 44%의 환자가 폐합병증이 발생하였고 플라스마 라이트군에서는 20% 환자에서 폐합병증이 발생하여 그 알부민 투여군에서 폐합병증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ADQI ICA의 HRS 진단 기준에서는 과거 HRS 진단을 위해서 2일 동안 알부민을 1g/kg 바디 웨이트를 투여하여 호전 여부를 확인했던 것에 비해서 24시간 동안 적절한 볼륨 리서시테이션, 여기에서 말하는 적절한 볼륨 리서시테이션은 알부민과 함께 크리스탈로이드의 투여도 함께 허용하는 것을 로 이제 진단 기준을 기술하였습니다. 당시 연구 결과에서 이제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인 근거에 있어서는 정상 체액량 또는 체액 과부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서 HRS 진단을 위해서 48시간 동안 알부민을 주입하는 것은 폐부종 등의 체액 축적을 초래할 수가 있고 또한 48시간 동안 투여하는 것이 터리플레이션 투여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표된 두 개의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연구 결과를 합하여 보고된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는 알부민을 24시간 투여하고 이후에 24시간을 추가적 투여하였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의 급성 신손상에서 각각 28%, 22%, 18%의 추가 반응을 보인 바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 적절한 투여 기간을 24시간으로 할 것인지 48시간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혈장 증량제 종류를
알부민만을 사용을 할 것인지 알부민과 결정질 용액을 함께 허용을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아직 제시된 바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위원들은 논의를 충분히 논의를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저희의 이제 임상적 현황,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제 알부민을 투여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환자의 볼륨 스테투스와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을 고려하여 알부민 또는 결정질 용액 또는 투여 기간을 결정할 것을, 그러니까 임상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여서 간신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첫 번째 복수가 동반된 강경변증, 그리고 두 번째 급성신 손상의 진단 기준에 부합을 하고, 세 번째 1, 2일간의 인존재 중단 및 알부민 1g/kg 바디웨이 per day 하루 최대 100g까지 또는 결정직 수액을 사용한 적절한 혈장량 보충에도 실험 크레아틴인 또는 요량의 호전이 없을 때, 그리고 폐혈성 쇼크와 급성 사구체 손상, 요로 폐쇄, 신장 독소 유발, 급성신 손상 등 다른 급성신 손상 원인이 없을 때로 진단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강경변증 환자에서 혈청 크레아틴인이 48시간 이내에 0.3mg/dL 이상 증가하거나 일주일 이내에 기저치에 비해 50% 이상 증가 또는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또는 6시간 이상 요령이 0.5ml/kg/h 이하인 경우를 급성신 손상으로 진단한다. B1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수가 동반된 강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악화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급성신 손상의 기준에 부합하면서 1, 2일간의 인뇨제 중단 및 알부민 또는 결정질 용액을 사용한 적절한 혈장량 보충에도 급성신 손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를 간신증후군으로 진단한다. B1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급성 신손상 기전 및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고려의대 강성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전 및 바이오마커 관련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신증후군의 기전으로 있어서 내장 동맥 혈관의 확장이 주 기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간신증후군의 발생 기전에 있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 그리고 혈관 확장 물질의 증가, 그리고 활성 산소음조의 생성 등이 간신증후군의 발생 기전에 영향을 줌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다음에 그림과 같이 디지즈 시밀러리티를 본 네트워크 결과를 보시면 간신증후군 자체가 다른 면역 질환이나 그리고 만성 염증성 질환과도 병태 생리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신증후군에 있어서 중요한 기전으로 유효 혈류량의 감소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심발출량의 상대적인 감소가 결국 신장의 저관리를 악화시키고 이것이 간신증후군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기전임을 또한 추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보고된 연구에서 간신증후군의 발생 기전이 과도한 담즙산 자체가 신세뇨가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또한 간신증후군의 기전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마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간신증후군에 급성 신손상이 있는 환자에서 간신증후군을 진단하고 감별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마커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을 해왔습니다. 나트륨 분액 배설료, 보통 FNA라고 알려져 있는 이 수치는 강경변증 환자에서는 급성 신손상이 없어도 1% 미만으로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간신증후군의 진단 기준에서 사실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이 FNA, 나트륨 분액 배설률이 0.1에서 0.2%로 기준을 낮추고 다음과 같은 다른 마커들, 바이오마커들을 함께 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ATN, 급성 세뇨관 괴사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특이도가 향상됨을 서술하였고 이를 통해서 ATN과 간신증후군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나트륨 분액 배설률이 유용할 수 있음을 추가 서술하였습니다. 앞서 나트륨과 달리 요소는 주로 근위세뇨관에서 재입수가 되기 때문에
원위세뇨간에서 작용하는 이런 이뇨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실제 연구에서 요소 분해 배설률을 급성 세뇨간 개사와 다른 원인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ROC 곡선 면적이 0.96으로 좋은 높은 진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나트륨 분해 배설률뿐만이 아니라 요소를 이용한 FE 유레아가 ATN과 그리고 HRS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추가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 바이오마커로 잘 알려져 있는 시스타틴 C를 대해서 내용을 서술하였는데요. 시스타틴 C는 보통 급성 신손상 환자에 있어서 조기 예측 그리고 진단에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는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단뿐만이 아니라 시스타틴 C가 급성 신손상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하고 예후를 예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시가 되어서 이 부분도 추가 서술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소변 엔갈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소변 엔갈, 유린 엔갈은 ATN을 감별하는 데서 중요한 마커로 여러 연구에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ATN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AUC 값이 0.78에서 많게는 0.95까지 높은 진단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ATN을 감별하는 기준값을 보시면 110에서 365로 그 범위가 넓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TN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유린 엔갈이 유용하지만 그 진단 기준은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함을 추가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유린 엔갈이 추가적으로 간신증후군 HRS가 있는 환자에서 테를리프레신이라는 치료를 하였을 때 그 반응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린 엔갈이 200 미만일 경우에 테를리프레신을 사용하고 나서 치료 반응이 좋다는 연구 결과를 추가 서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소변 유린 엔갈이 급성 신세뇨간 개사와 간신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바이오마커 중에서 앞서 보여드린 유린 엔갈의 유용성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린 엔갈이 앞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연구들을 다 종합하였을 때 급성 신세뇨간 개사 ATN과 그리고 신세조가 개사가 아닌 다른 전신성이나 간신증후군을 포함하는 비급성 신세뇨간 개사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우수한 진단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통합 오즈비는 23.07로 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뿐만 아니라 강경변증 환자에서 유린 엔갈의 수치 자체가 높을수록 90일 사망 위험률이 유효하게 증가하였고, 그 통합 위험비는 1.08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 권고사항은 2017년 가이드라인에서 추가로 서술하였고, 급성 신손상을 조기 진단하고 급성 신세뇨간 개사와 간신증후군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시스타틴 C와 유린 엔갈과 같은 신손상 관련 바이오마커가 검사가 도움이 된다라고 B1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파트였습니다. 다음은 급성 신손상의 치료에 대해서 순천향 의대 장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급성 신손상 및 간신증후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주제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급성 신손상 및 간신증후군의 치료는이라는 주제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급성 신손상의 치료 알고리즘을 개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위원회에서는 2024년 ADQI ICA 조인트 컨센서스의 내용을 일부 수용해서 치료 알고리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진단 파트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신 것과 같이 AK의 정의의 소변량 기준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와유린이 KG단 0.5ml 이하일 때 최소 6시간 그 소변량이 지속이 될 때 AKI로 정의할 수 있음을 진단할 수 있음을 추가를 하였고, 처음에 알고리즘에서 1차적 치료 단계를 다소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recipitating factor를 규정하는 것
것으로 간소화하였고 급성 신송산 단계를 또한 간소화하여 1단계와 2, 3단계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2단계와 3단계를 모두 다 나누어서 제시를 하였던 반면에 그 2단계와 3단계 자체의 치료 알고리즘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통합하여 알아보기 쉽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 3단계로 진단된 다음에는 일단 이뇨제를 중단하고 알부민을 kg당 1g으로 이제 투여를 하거나 혹은 결정적인 수액을 투여하는 것을 제시를 하였고 그 기간으로는 1일에서 2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약물적 치료에 대해서는 털리프레신을 위주로 기술을 하였고 털리프레신의 이제 신기능 회복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여러 가지 문헌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이드라인 이후에 추가된 중요한 문헌으로는 컨펌 스터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제 털리프레신과 플라시보 환자를 1대1로 페이스 3 RCT를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의 RCT가 결과가 나와서 본 가이드라인에 추가로 기술을 하였고 HRS 리버설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잡았고 이후에 다른 추가적으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잡았던 여러 가지 RRT의 시작이라든지 썰스 환자에 대해서의 이제 리버설 그리고 리커런스가 없는 그런 비율에 대해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플라시보에 비해서 털리프레신 투여군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털리프레신의 생존율 향상에 대한 문헌 결과들은 다소 상이한 연구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규모 RCT에서 그 신기능 회복에 대한 이제 털리프레신 효과는 매우 굉장히 좋게 입증됐던 반면에 서바이벌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득이 없었습니다. 90일 서바이벌, 오버롤 서바이벌과 트랜스플란트 프리 서바이벌을 보았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메타 분석한 결과들을 보시면 이전에 코크란에서 시행했던 메타 분석 결과를 보시면 약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서바이벌 베니핏을 보였던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고 이후에 나왔던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플라세보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제 개선을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며 에비던스 그레이드 자체는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모탈리티 개선을 보였던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컨펌 스터디를 포함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아주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듯 이제 연구 결과들마다 서바이벌 베니핏에는 차이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기술을 하였습니다. 털리프레신의 이상 반응은 약 30%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 반응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할 수 있음을 추가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털리프레신을 볼루스로 투여한 군과 인퓨전으로 투여한 군으로 나누어서 RCT를 시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하였을 때 볼루스 투여를 한 군과 비교했을 때 이제 리널 베네핏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서바이벌도 두 군의 양군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severe treatment related adverse even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털리프레신이 직접 투여되는 그 용량 자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은 것을 보고하여서 컨티뉴어스 인퓨전의 베니핏을 보고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최근에 털리프레신의 컨티뉴어스 인퓨전의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서 이 문헌도 추가하여 기술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1대1로 이제 RCT를 한 것은 아니고 단일군으로 컨티뉴어스 인퓨전 한 군과 히스토리컬 코호트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히스토리컬 코호트에서는 털리프레신을 투여하지는 않았고 미도드린 그리고 옥트레오타이드 혹은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한 히스토리컬 코호트와 비교를 하였을 때 이제 레날 아웃컴을 보았을 때 이제 컴플리트 레미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non responder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인퓨전의 유용성에 대해서 입증한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하면서 추가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간신증후군 치료 반응의 정의는 이전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표로 기술을 하였고 무반응은 급성 신손상 단계가 하강이 소견이 없을 때 무반응으로 정의하고 신손상 단계가 하강하거나 하강하고 크레아틴이 기저치에 비해 0.3 이상 상승된 상태일 때를 부분 반응 그리고 신손상 단계가 하강하고 기저치에 비해서 크레아틴이 0.3 이내로 회복한 경우를 완전 반응으로 정의하는 것을 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량 조절과 중단 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표로 정리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털리프레신 용량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아주 입증된 연구 결과가 없긴 하지만 이제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초기에 1mg 6시간 간격으로 시작하여 치료 반응에 따라서 최대 2mg 6시간 간격으로 증량할 수 있음을 기술을 하였고 지속 주입의 경우에는 2mg per day로 시작하여 치료 반응에 따라 최대 하루 12mg까지 증량할 수 있음을 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털리프레신의 중단 기준으로는 혈전 크레아틴인 수치가 기저치에서 0.3mg per 데시리터 이내로 회복된 경우, 즉 완전 반응을 보인 경우에 털리프레신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였고 반응에 상관없이 전체 치료 기간 총 14일에 도달한 경우 중단 기준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최대 용량으로 48에서 72시간 치료하였음에도 크레아틴 수치 호전이 없는 경우 혹은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털리프레신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신대체요법 혹은 간이식이 시행된 경우에도 털리프레신 중단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비약물적 치료로서는 팁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본 개정위원회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총 16개의 문헌이 포함되었고 먼저 세럼 크레아틴에 대해서 보시면 평균적으로 약 1mg per 데시리터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럼 크레아틴의 하강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평균 약 1리터 정도의 유린 볼륨의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페이션트 모탈리티를 비교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약 50% 정도의 모탈리티의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3개월 풀드 서바이벌을 분석하였을 때 3개월 서바이벌이 85%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팁스의 효용을 보고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교적 간 기능이 보존된 잘 선별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해석 및 적용에 주의를 요한다고 기술을 하였고 특히 전신 감염이나 중증 간성뇌증, 중증 폐고혈압 심부전, 고빌리루빈 혈증, 멜드 점수가 높은 경우 등 고위험군에서는 팁스 시술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상 정리하여 급성 신손상 및 간신증후군 치료에 대한 권고사항 2가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간신증후군에서 털리프레신과 알부민을 병용 투여하며 가능한 경우 조기 간이식을 위한 평가 및 준비를 시행한다 A1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위원회에서 시행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근거로 하여 간신증후군에서 신기능 회복을 위해 팁스 시술을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B2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기 앞에 발표되었던 SBP와 AKI 부분에 대해서 Q&A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들어온 질문들이나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하는 동안에 저희가 좀 제가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현 교수님 옆에 계시니까 저희 그 테이블에 저희 그림 플로우 차트 그렸었는데 거기 보면 바이오마커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 플로우 차트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바이오마커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그 급성 신손상 및 간신증후군 파트 내부에서 논의를 거쳤었는데요. 이제 초기에 바이오마커를 감별을 할지 아니면 후기에 바이오마커를 넣어서 알고리즘에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였었고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아서 지금은 바이오마커를 넣지 않은 상태로 일단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단 알고리즘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에비던스를 얻었기 때문에 바이오마커 넣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유튜브나 줌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더 추가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또 마지막에도 또 Q&A 시간이 있으시니까 또 그때 중간에라도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간경변증 복수의 기타 합병증에 대해서 전남의대 윤재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의대 윤재현입니다. 저는 간경변성 복수의 기타 합병증, 간성 흉수와 복부 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주제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동반된 흉수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수와 동반된 탈장은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간경변성 흉수의 정의는 문맥과 황진증이 동반된 환자에서 심폐 또는 흉막 질환 없이 흉막 공간의 삼출성 흉수가 누적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술하였으며, 진단은 초음파나 흉부방사선 촬영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크라이테리아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으로 본문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치료는 1차적인 치료로 간경변성 복수 조절과 동일하게 염분 제형과 이뇨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기술을 하였으며, 약 2,800여 명의 프로스펙티브 코호트를 관찰한 연구에서 121명 헤파틱 하이드로소락스와 736명의 난치성 복수 그리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600명 환자를 비교했을 때 퇴원 당시의 멜드 스코어의 개선이 없으며 ACLF나 인페이션트 몰탈리티가 다른 군에 비해서 간성 흉수 군에서 훨씬 높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34명의 리프렉터리 간성 흉수와 48명의 넌 리프렉터리 헤파틱 하이드로소락스 그리고 헤파틱 하이드로소락스가 없는 703명의 환자들을 프로스펙티브하게 관찰을 하였을 때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프렉터리 헤파틱 하이드로소락스군에서 몰탈리티가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러한 환자군에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시행을 하였을 때 원이어 서바이벌이 약 0.95년에서 0.99년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며, 트랜스플란트를 하지 않은 군과 비교했을 때에도 서바이벌 디퍼런스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참고로 하여서 간경변성 흉수의 발생은 비대상성 간 부전으로의 진행을 의미하며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기술을 하였습니다. 다음 치료로는 팁스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고, 전향적 연구는 비록 없지만 약 6개의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분석한 메타 분석 결과를 기술을 하였으며, 해당 스터디에서 팁스에 대한 컴플리트 리스판스는 약 56%, 파셜 리스판스는 약 18%로 70-80%에서 리스판스를 보였지만 45대 1 몰탈리티가 18%, 오버롤 몰탈리티는 50%에 달하였고, 팁스 이후 엔세팔로패시도 약 10에서 2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헤파틱 하이드로소락스에서 팁스를 시행하더라도 팁스 이전에 멜드 스코어가 안 좋거나 팁스 이후에도 클리니컬 리스판스가 부족하거나 septic shock이나 SBP가 동반된 환자 또는 차일드 피 클래스 C 또는 고령 그리고 EGFR이 낮아진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팁스 외에도 예후가 불량한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기에 팁스를 이런 환자군에서는 시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 간이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본문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가이드라인에는 간경변증 흉수의 1차적 치료는 염분 제한과 이뇨제 투여이다. 조절되지 않는 간경변증 흉수의 치료를 위해 팁스를 시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간이식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기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수를 동반한 탈장입니다. 복수를 동반한 탈장은 배꼽, 서해부, 대퇴부 등을 통한 복부 탈장은 간경변증과 복수가 있는 환자에서 흔하고, 배꼽 탈장은 20%까지 관찰이 되며 복수 조절이나 복대 착용 등 보전적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많은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약 636명의 후양적으로 관찰을 했던 스터디에서 다음과 같이 멜드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몰비디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으며, 396명의 시로틱 어사이티스와 22,000명의 넌 시로틱 어사이티스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멜드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몰탈리티가 증가하며 멜드 스코어가 15를 초과했을 때에는 오드 레이시오가 약 5.6배 정도로 몰탈리티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46명의 환자를 전향적으로 관찰한 연구에서 일렉티브 허니아 리페어를 시행한 군에서는 이머전시 리페어를 한 군이나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만 한 군에 비해서 서바이벌 레이트가 더 높음을 보고를 하였고, 소규모 연구이긴 하지만 일렉티브 서저리와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했던 군들을 비교를 하였을 때 컴플리케이션이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한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대부분 인칼서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여서 이를 본문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수의 조절이 탈장의 발생 및 악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2. 복수 조절이 잘 되고 잔여 간 기능이 보존되는 경우 탈장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약물 사용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연세의대 이재승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연대의대 이재승입니다. 간경변 환자에서 약물 사용 시 고려 사항의 파트의 세부 주제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약물 사용 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모든 약제들을 다 정리를 하고 싶지만 그 간경변증 환자에서 가장 많이 동반된 동반 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물을 조금 정리하는 것으로 2017년 가이드라인에 많은 정리가 되었고요. 이것을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업데이트하면서 나레티브 리뷰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통증 조절대 한 축을 담당하는 아편 유사체 그리고 경구 당뇨 약제입니다. 하나하나씩 보시면 아세타미노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부분은 2017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오피오이드, 아편 유사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규로 추가를 했는데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주 대표적인 업데이트된 어떤 연구들이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간 경변 환자들 그리고 간 대사가 이미 저하된 환자들이나 간 기능이 떨어진 암 환자들에서 아편 그 유사체를 사용할 경우 생체 이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 부작용 감소를 위해 약제를 저용량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러한 보고들이 있어 이를 좀 언급하고 또한 트리돌은 비교적 어느 그 트라마돌 이란 약제는 비교적 약한 아편 유사체로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방광기가 마찬가지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문매와 항진증이 동반된 간경변증 환자에서 어느 정도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된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의 경우에도 사실 약제를 굉장히 많은 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혈역학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복수가 동반된 환자들에서는 주의가 필요함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단지 이것은 아까 전에 정성원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난치성 복수 부분과는 달리 약제 자체를 간경변증 환자에서 주의해야 된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억제제, 라스 억제제와 같은 AC 이니비터 그리고 ARB 이니비터 저희가 혈압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제 역시 그 자체의 약제 효과로 어떤 파이브로시스를 저하를 기대를 한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었으나 실제로 이제 13개의 RCT를 조합한 메타 어널시스 상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에서 비대상성 간경 환자를 새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 저하 또는 신기능 악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하나의 레트로스펙티브 연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약제를 이미 투약하고 있는 환자들에서 입원을 한 다음에 어떤 예후 차이가 보이지는 않고 신기능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떤 간경변의 예후 개선을 위해서 라스를 새로 사용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고요. 스타틴 역시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파이브로시스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기전 때문에 간 관련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토바스테틴과 플라시보군을 서로 비교한 간경변증 환자에서의 스타트 리버 트라이얼에서는 따로 이제 어드미션 이후에 리버 릴레이티드 어떤 예후나 아니면 약제 자체의 부작용의 그 양 군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이제 심바스테틴 리팍시민과 플라시보를 서로 비교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투여를 했던 RCT는 리버 오브 트라이얼도 최근에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역시 예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RCT들을 바탕으로 스테틴은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 또는 이제 예방을 위해서 투여하는 것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도 가능하겠으나 간 자체의 예후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새롭게 투여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제제에서는 기존에도 무분별하게 남용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기 생존 저하, 비대상성 변화, 간성 뇌증,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기타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여러 연구들 그리고 이것을 조합한 메타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PPI를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피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7만여 명의 그 후양적 연구인 미국에서의 연구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 GI 블리딩이 동반되어 있는 서브글로 어너시스에서는
GI 블리딩이 동반돼서 PPI를 사용해야 마땅한 환자들에서 제대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유의미하게 예후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필요성과 적응증 하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적응증 하에서 사용이 되어야 함을 당위성을 추가했습니다. 신규로 추가한 경구 당뇨 약제는 역시 비대상성 간경의 환자의 자료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메포민, 설포니유리아 그리고 치디지와 같은 약제는 자체의 부작용 증가 가능성이 있고 메포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 1000ml 이상 고용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만의 나라 단위의 어떤 코호트에서 제시한 결과에서는 비대상성 변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 알파 글루코시디드 이니비터, DPP4 이니비터 같은 이런 약제들은 암모니아 조절이나 당뇨 환자의 근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역시 비대상성 간경병 환자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한 연구들이 부족하고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복수를 감소시키고 기타 간 관련 합병증 감소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혈중 농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어서 자체 이뇨 효과로 인해 혈 역각전 불안성, 신손상, 요로 감염 등의 부작용 발생 여부에 주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간 경병 환자에서 약물 사용 시 효과의 적정성과 부작용의 유무를 확인하며 투여해야 한다를 A1으로 그리고 각각의 이제 약제에 대해서 아세타미노펜, 비스트레돈 소염 진통제 그리고 아편 유사체 사용 시 용량 조절에 주의하고 합병증을 관찰해야 되는 B1으로 베타 차단제, 라스 억제제와 같은 약제의 경우 순환장애, 신장기능 악화 등 부작용 여부를 확인함을 A1으로 스타틴은 간 자체 이제 예후 개선 목적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함을 B1으로 양성자법 억제제는 명확한 적응증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A1으로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경구 혈당 강화제 사용 시 약제 고유의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함을 B1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또 요 앞에 내용에 대해서 기타 합병증과 약물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중에서도 빠진 질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플로어에서도 더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없으시면 저희가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총평으로 대한간학회 이사장님이신 김윤준 이사장님께서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내과 대한간학회 이사장 김윤준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 대한간학회 간경변증 복수연관 합병증 가이드라인을 이끌어주신 김문영 위원장님과 정영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송도선 간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16명의 굉장히 젊고 유능한 우리 간학회 회원님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많은 메타아날리시스 시스템 리뷰를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언급도 있는 그런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분의 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또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항목을 다 살펴주셔서 더욱 발전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2025년 3월 25일 날 처음 1차 개정위원회가 열려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매우 알차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층 진전된 개념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진료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간학회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사실 가이드라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하고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이 젊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개의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재정비함으로써 여러 회원님들의 연구와 진료에 큰 도움을 되었으리라고 자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의 아주 감사한 총평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한 간학회에서 열심히 물심양명으로 힘써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간학회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수고하셨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